저는 사실 지금 그 맹자를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맹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가서 그냥 맹자 얘기는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한 말씀만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신부님하고는 오랜 친구입니다. 제 집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재정 선생님께서 쓰신 그 백년사를 어저께 밤새서 다 읽었다고. 성공의 백년사를 다 읽고 왔습니다. 이제 어디 가든 그 조직에 대한 충분한 역사를 알고 이해를 해야지. 저는 어느 지방에서 무슨 초청 강연을 해도 지리지부터 그 군지부터 모두 조사해서 다 보고 갑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부를 하죠. 근데 어저께 그 백년사를 쭉 보면서 사실은 뭐 사실 성공의 역사라고 그랬자 뭐 평범한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에 와서 다 좋으신 분들이 왔죠. 와서 그러나 그분들이 뭐 우리 민족의 애환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좀 아직 덜 깨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체의 그 고민 같은 걸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뭐 그런데 이제 이 성공회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영국 이 성공회라는 걸 잘 몰라서 성공의 역사를 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저께 앉아가지고 쭉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 에피스코팔 처치가 뭔지, 또 앵글리칸 처치가 뭔지, 뭐 그런 말들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이게 전부 이게 관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는 역시 그 앤이라는 여자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덕분에 하여튼 카톨릭의 권위로부터 이렇게 멋있게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간 그 역사 자체가 그 세계사에서 굉장히 귀한 계기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전통과 그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리포메이션의 모든 거를 그냥 한 조직 안에 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성공회라는 건 필연적으로 에큐메니컬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떠한 리버럴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야말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독립적인 참 현명하게 정말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이런 그 문화적 시대답게 성공의 틀을 잘 잡았고, 그래가지고 뭐 그 뒤로 뭐 옥스퍼드 무브먼트 같은 뭐 보수적인 것도 있었지만 아주 극단적인 소셜리즘의 운동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런 걸 쫙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성공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상황이 그야말로 비아 메디아라는 이런 걸 놓고 생각할 적에 최근에 제가 강의했던 중용의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은 워낙 점잖은 사람들이고, 저는 영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수성도 있지만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좋아하는 거는 우선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사전이 없으면은 이 학문이 안 돼요. 걔들이 만드는 사전의 수준을 보면은 이 인류 문명에서 위대한 사전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하고 일본이라고요. 영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건지 상상을 못해요. 저같이 이렇게 기초학문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영국 문명의 그 토대라고, 정신적 토대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정말 인류를 먹여 살리는 양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미아메디아라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결국은 역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서양의 그 이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으로부터 쭉 내려오기까지.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저열한 책이에요, 그게. 우리 감각에서 볼 때는 그걸 애들 무슨 저 수능 시험에 무슨 그 아주 대단한 논문 고사처럼 저 텍스트처럼 그걸 보는데 추천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저열한 책이라고.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게 전부 이게 덕목들을 나열해가지고 그 덕목들의 어떤 매스매티컬 미드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용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주 티메리티, 하나의 만용과 카워디스, 비겁의 중간이다. 그래서 뭐 용기라는 게 뭐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갖다가 그렇게 양극단의 중간이라는 스타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앞으로 우리 그 성공의 그 과제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 독자적인 이제 성공의 신학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영국 사람들이 로마에서 떨어져 나왔듯이 우리도 뭐 얼마나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은 떨어져 나올 필요도 없이 자유를 주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체로 우리가 비숍도 만대로 아직도 카톨릭은 전부 그냥 중앙에서 다 그냥 독재식으로 해 먹는데, 그러니까는 그 역사하고 더불어 가는 게 참 힘든데, 우리 성공회는 항상 우리 역사와 더불어 갈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만큼 우리 독자적인 이제 철학이 나와야 되고, 특히 뭐 성공회 이 신부님들은 세계적으로 정말 리버럴한 분들이 많아요. 난 최근에 본 책에 뭐 스풍 그 주교 같은 분들도 그 성서에 말이야 대부분이 이거 못 쓸 거다 이거. 그거 아주 나하고 그냥 그렇게 그 참 가슴이 펑 뚫리는 얘기들을. 그래서 그렇게 그 리버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는 뭐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뭐 우리나라의 왜 구약을 믿느냐 그런 말 한 번 했다가 그냥 하도 세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로운 약속을 믿는 거지 왜 옛날 약속을 믿냐. 우리가 새로 계약을 썼으면, 하나님하고 새롭게 계약했으면 그건 계약서는 찢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제 구약의 가치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구약이라는 건 신약을 위한 이제 배경으로서 얼마든지 그 문헌적인 가치는 저는 뭐 어떤 사람보다 더 인정을 하죠. 그러나 구약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건 이스라엘 놈들의 아주 민족주의적인 형편없는 신화적 세계인데 그걸 왜 믿느냐. 이제 그런 말 한 번 했다가 제가 아주 두드려 맞았네요. 근데 우리 여기 김은규 교수님은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 구약학 교수인데도.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뭐 강의에서 했지만은 젊은 여자가 우리 때는 미아이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요새는 선을 본다고 그랬죠. 이제 선을 봐요. 그러면 뭐 어디서 좋은 남자를 이제 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남자가 뭐
학벌도 좋고 겉으로는 잘생기고 그야말로 열쇠꾸러미가 터지게 생겨먹은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학벌도 좋고 잘생기고 뭐 노블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홀딱 반했죠.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싫다 그거야. 싫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볼 때 모든 계산을 다 해봐도 저 남자밖에 없다. 부모님들은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 여자는 싫다 그러냐 말이야. 그리고 그 뭐가 이유냐 도대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왜 싫으냐? 이유도 없죠.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야, 너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여기 이제 비아 메디아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 우선 감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고 그리고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네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네 인생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 왜 노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보고 감성적이라고 해서 너가 너무 원초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 동방인의 사유에서 우리 언어에 있어서 이 정이라는 말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여기 이제 이 정이라는 말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이게 영어로 센티멘트라든가 이모션으로 번역될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전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성론이라는 게 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이라는 것 때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포괄적이라서 이 포괄적이라서 굉장히 모든 걸 다 포함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성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리즌이든 뭐 이모션이든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인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걸 포괄하고 있는데 마인드의 그 자리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은 두뇌가 됐지만 옛날에는 여기 하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심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성이라 휴먼 네이처라고 말할 때 휴먼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휴먼 네이처라고 할 때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심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코어 이걸 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정이라는 말 같은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성정이라는 말을 우리말에서 잘 쓰잖아요. 그 사람 성정이 어떻다 이런데 우리말의 정이라는 거는 그 여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싫으면 싫은 거지.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가 싫다고 하는 판단이 내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순간이지만 그 남자의 모든 건 계산이 돼요. 그러나 싫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동양인이 말하는 리라는 개념, 여기 이제 이 성리학의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우리 동양인들이 말하는 리라는 개념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리즌이 아니라 모든 감정적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원초적인 서양인들이 무시하는 이성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말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그러니까 이 리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같은 개념들인데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계하고 기고봉이 싸운다는 거 들어보셨죠? 기고봉하고 이제 퇴계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게 소위 사단 칠정론이라는 이건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냐? 그런데 기고봉은 기씨라고요. 이 기씨가 이제 그 왜 아시잖아요. 고려 말에 왜 기씨 기황후라고 그래서 저 연속극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나라에 가서 대황후가 된 그 유서 깊은 집안인데 원래 기씨가 그 옛날로 올라가요. 더 굉장히 오래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기자조선의 기자는 아니고 근데 아주 그 옛날부터 올라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원래 왜 고봉이라고 그러냐면은 이 지금 여기 고양이라는 데가 여기 고양군 여기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고봉산이 있고 하나는 덕양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합쳐서 지금 고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씨들이 지금 여기 그래서 행주기씨라고 그래요. 그 행주기씨들이 여기 행주산성 요 한강 옆에 있는 거 그게 기씨들 본터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고봉이라는 분이 원래 이쪽 분인데 나중에 그 연산군 때 박해를 받고 내려가죠. 전라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 기고봉이라는 분하고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사단 칠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사단이라고 그러지만 이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 사단 칠정이라는 말에서 왜 이걸 가지고 싸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단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맹자에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이 보세요. 측은 지심은 인지단이요 하고 이제 뭐 12지심은 뭐 무슨 단위고 뭐 지지단이요 하고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 말에서 지금 인의 단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측은한 뭐를 봤을 때 측은한 마음이 든다라는 측은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코어에 이 성에 내장되어 있는 인의 단초다. 그것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팁이라는 말이 이건 영어로는 팁이라는 말이니까 요렇게 예를 들면 빙산이라 그러면 빙산에 여기 인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요놈이 이렇게 단서가 보인다 그거예요. 근데 이 단서는 뭐냐 하면은 측은한 마음이다 그거죠. 측은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이라는 거는 인간의 원래 선천적인 도덕적인 본성이냐? 기고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이라고 그러지만 인지단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인 자체를 말한 게 아니고 인의 표출로서의 측은지심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정의올시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이지만 그 단이라는 게 정의올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희로애락 애호욕의 칠정이 희로애락의 인간의 그런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도 감정의 부분입니다 이거예요. 기고봉 얘기는.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논쟁이에요. 인류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논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왜 퇴계와 기고봉이 얘기를 했겠느냐? 우리는 이런 것도 그죠? 뭐냐면 동양 사람들이 옛날에 주고받은 편지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인도 유로피안 싱킹이라는 게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의 인도 유로피안 싱킹이라는 게 인도를 거쳐서 산스크리트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서양이 20세기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뭐냐면 서구적 아이디어들이 불교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미 후한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그런 인도 유로피안 싱킹적인 아이디어들이 당나라까지 내려오다가 송대에 와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거부하는 거거든요. 거부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고봉이 사단도
실정의 일부분이 옳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고봉의 입장은 어떻게 말하면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퇴계는 오히려 뭐냐면 퇴계는 오히려 사단을 실정으로 다 환원해버리면은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확보될 길이 없다. 인간에게는 원래 사단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 코어가 있다 하고서 그 사단을 초월적인 인간의 본질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퇴계가 남인의 결국 우두머리고 기독교를 나중에 남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주리론적 사유에 그 원칙론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 어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코어에 그 소종내에 그 뭐가 있다. 이런 원칙적인 사유를 포기 안 하는 게 퇴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런 방식에서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물론 이게 뭐 꼭 기독교와 그 사단 칠정론을 우리가 연결시키지만 나는 거시적으로 좀 이게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가장 위대한 거는 뭐예요? 모든 기독교 역사가 선교사가 갖다 떼맥긴 거라고 그냥 갖다 퍼먹인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남인들이 우리 민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조선조 이 망해먹을 개새끼들 저 유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세미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내가지고 야 가서 막 배워와. 그래서 수용한 거예요. 전 인류 사상 우리나라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어디든지 갔다가 선교사가 생으로 가서 그냥 총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따발총으로 쏴 죽이면서 성경 앵긴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안 그랬다고 말해요. 그만큼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것이 외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사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갈래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성공회에서 위대한 신학이 나올 거를 내가 기대합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의 독특한 사유체계가 나와야겠는데 아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말씀에 이제 그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서구적인 리즌의 개념은 너무 매스매티컬하다. 그러니까 여기 매스매티컬하다는 말은 동시에 히랍어로부터 피타고라스 이래 리즌이라는 걸 갖다가 전부가 서양 사람들은 수학과 관련지었어요. 수학. 그러니까 근세에 있어서 라티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라틴어 잘 아시잖아요. 라티오라는 건 to calculate.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reason이라는 건 계산 정확하게 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보편적인 사고 아니냐. 어디나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냐. 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1 더하기 1을 했는데 부산 가서 1 더하기 1을 해보니까 1 더하기 1이 3이 나오더라. 이런 거 아니지 않냐. 이거는 어떠한 구천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인간의 자체의 어떠한 이 오성 기능에 의한 거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reason이라는 걸 믿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reason이라는 건 드라이한 거예요. 아주 드라이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적에. 근데 그 reason이라는 개념 속에다가 나는 뭐냐면 온갖 끈끈한 걸 다 붙이자 이거지. 우리가 앞으로 reason이라는 개념을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새롭게 규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메디아의 개념도 그 중용이라는 게 어떠한 매스매티컬 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드라이한 중용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인간의 신체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생각해달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아주 해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심성론을 다시 우리 연구를 해보시면 많은 그 재미난 그 이론이 구성될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려는 거는 그 맹자를 펼치면 말이죠. 맹자를 펼치면은 뭐가 나와요? 양효항이라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효항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나라에 불원천리하고 오셨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리득이 있겠습니까? 리를 우리나라의 국리를 얘기하니까 왜 하필 왜 하필이면 리를 말하십니까? 그리고 여규라고 하나? 여규 인이다. 그런데 여기 여규 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또한 인의가 있을 뿐이옵니다.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한이라면 재미가 없죠. 역자가 그 당시에 구어로 단지라는 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 건데 하여튼 현대화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왜 하필 니를 말하십니까? 단지 인의가 있을 뿐이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를 말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고. 이런 얘기 하나도. 그러니까 한문을 번역할 때 한문만 번역하는 거 그리고 그게 한문 실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문제가. 근데 우선 우리가 양해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맹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저 하나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역사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이 뭐였는지 왜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슈가 뭔지 이런 거를 다 알아야만 이 한마디가 해석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피왈리 여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학이라는 게 이게 전통적으로 사서삼경도 나는 조선조의 학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날 보고 미친놈이라고 이런데 진짜 공부가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스케일이 너무 부족해요. 문헌들도 없고 나는 지금 인류사의 중국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문헌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조 학자들은 그렇게 나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조 학자들이 내가 보기엔 좀 유치한데 내가 이런 말 어디 한학자 이런 데 가서 얘기했더니 당장 그냥 죽는 거지 그냥. 근데 사실은 참 공부들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해왕이라는 사람만 해도 그 한마디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도 몇 시간을 강의를 한다고. 그 말이 뭔 말인지. 보통 양해왕이라고 이렇게 우리 저 총장님이 이 양씨죠? 여기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늘 배우셔야 돼. 이 양이라는 게 그래서 양나라의 해왕인 줄 알아요. 이거부터가 틀린 거라고. 이 양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양해왕이라는 게 이게 별명이고 이 사람은 원래 위나라의 해왕입니다. 위나라라는 게 진초 현재 한의조 할 적에 저기라는 게 원래 중국에는 제일 큰 대국이 진나라라는 겁니다. 진나라라는 건데 이 진나라가 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나라. 중원의 가장 큰 세력인 진나라가 한위조로 분립됩니다. 이 분립되는 것이 뭐냐면은 전국의 출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전에는 춘추시대라고 그러고, 아시겠죠? 춘추시대라고 그러고, 이 한위조로 가려는 것부터 우리가 전국시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로 들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주나라 황실의 권위가 없어지고 밑에서 그냥 군바리 새끼들이 다 그냥 나와가지고 막 싸우면서 이제 처먹으면 지 나라야. 그러니까 이게 전국 시대라는 건 군웅할거, 모든 군웅할거, 이게 전국이냐 싸우는 나라야. 그러니까 전쟁 국가들이잖아요. 이 전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 공자가 살았던 시대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공자 시대에는 그 주나라의 중심으로 해서 이 피우덜 시스템을 해서 각 나라, 노나라, 제나라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질서감이 총체적으로 팍스 로마나 같은 질서감이 있었던 시대고, 이건 뭐 팍스 로마나, 지금 저 로마 교황이고 뭐 다 돼지고 없는 거야 이제. 없고 각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제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가장 강력했던 진나라, 이건 나 조그만 나라들이고 가장 파워풀한 나라가 위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중국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중국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서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산동 지역에서 이렇게 쭉 여기가 중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섬서성이고 여기가 산서성이고 여기가 산동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북성이고 하남성이고 여기가 전부 여기가 이제 중원이라는 거, 중원, 중국의 중원인데 자 봅시다.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해도 돼요? 재미없으면 없다 그러나 레파토리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해, 여기서 지금 여기 뭐냐면 이 여기는 여기가 서쪽 아니에요. 이게 서쪽에 여기가 서융이라 해서 완전 서역 오랑캐들 사는. 근데 사실 그것도 중국 놈들이 서융이라고 오랑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그 오랑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게 융이라는 게 페르시안 계열의 고도의 문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부 오랑캐라고 그래버렸기 때문에 요새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도의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안에 여기 함양 진시황에 그 아방궁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그 저 토용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요 황하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천이고 뭐 여기 이쪽인데 여기서 여기가 고원지대예요. 여기 고원지대인데 이 고원지대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 이게 진나라라고. 여기 진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진나라는 깡촌인데 이놈들이 뭐냐면 사실은 서융의 문화를 오랑캐들하고 접촉하면서 이 서융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주권 세력보다 신진 세력으로 신진 문물을 받아서 강성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초 현재 한의조 여기 육국이라는 건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가 주권에 포진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진나라를 강성해진 진나라를 제일 떠맡고 있는 나라가 여기 최초로 이거를 동진이죠. 동진. 여기 동진을 막고 있던 나라가 위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나라의 그 수도가 안읍인데 그런 데가 전부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수도를 여기가 함양이고 바로 여기에 수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동천을 합니다.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량이라는 곳으로 와요. 대량이라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양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양해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나라의 전국시대 최강자입니다. 최강자인데 진나라에 밀려가지고 몰락해가는 시기인데 아직도 최강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노인께서 불원천리하고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맹자가 굉장히 늙은이고 양양은 젊은 왕이 모시는 것 같죠.
거꾸로 해, 거꾸로. 수라는 말에 속는다니까. 이게 한학자들이 그때 맹자는 53세. 이 정확하게 나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53대고 양해왕이 81세입니다. 대접해서 노인 선생께서 이렇게 그냥 점잖게 부른 말이에요. 거꾸로 해. 지금 노인은 양해왕이라고. 그래서 양해왕은 늦었지 사실은. 맹자를 초청한다는 게 늦은 거야 이미. 80세 무슨 개혁을 하고 뭔 그래서 만난 다음에 믿음에 죽어요. 양해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맹자가 오는 사건인데, 그러면 맹자가 53세인데, 여러분들 맹모삼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맹모삼천이고 그래서. 근데 그건 몰라요. 맹모삼천이 뭔지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유향이 쓴 연려전이라는 한대의 책에 나오는 고사기 때문에 맹자에 대한 정보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맹자를 맹자 어머니가 훌륭하게 키웠다 하는 설화가 나중에 기록된 건데, 역사에는 우리가 몰라요.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 맹자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해왕이 초청할 정도면 하여튼 당시 맹자는 최고의 당대에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어떻게 올라간 사람이죠. 그게 왜 그렇겠냐면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산동 지역이죠. 발해가 있고 여기 산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나라가 있고 여 밑에가 노나라, 여기 곡부가 있단 말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곡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공자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양반동네인데, 그 맹자는 그 공자가 태어난 곡부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추나라라는 데가. 그래서 우리가 추로지향 그러면 아주 유학의 본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 지역에서 소위 공자, 노나라, 추나라 지역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맹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초청을 했겠죠. 근데 가관입니다. 이게 가는 게 맹자가. 여기에 말이죠. 양나라 초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인 대접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당시 수레 한 대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 수레 한 대 구하려면. 근데 맹자가 양나라 해왕의 초청을 받고 가는 그 행렬이 수레가 수십 대, 그리고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수백 명, 보병처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추나라 곡부에서 대량까지 가려면 한 달 거리입니다. 한 달 거리고 그 대부대가 가려면 이 군대까지 사야 돼요. 그 뭐냐면 그 검객들, 경호 원들까지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도덕을 받으니까. 그 비용을 양해왕이 다 대놓고, 안 되면 안 가죠. 그 맹자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양해왕이 만나자마자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라고 묻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지. 지금 너 지금 지금 상황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내가 꾸미는 건 줄 아시는데, 맹자에 보면은 제자가 맹자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결국 가시는 건 선생님 혼자 부르는 건데 이 수레를 몇십 대, 그리고 행렬이 몇백 명, 이게 지금 과하지 않습니까? 하고 맹자한테 묻는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요새 낙곰수 깔때기는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맹자가 말하면, 야, 욤임금이 순임금한테 천하를 거저 선양을 했는데, 그래도 그걸 거저 줬는데도 그게 의에 합당한 거라면 그게 과한 거냐? 내가 욤임금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주는 것보다 더한 걸 줄 수 있는데 나를 이 새끼가 이게 대접 안 해?
맹자가 그런 수준이라니까. 아니 그게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지금 맹자라는 문헌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하려면 내가 어떻게 막 혼자 그 초라하게 상같이 개처럼, 에? 공자는 그러고 댕겼거든요. 상같이 개란 소리를 들었거든. 쌍자질 상가지 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내가 상같이 개냐? 나는 가려면 야, 이 새끼들 다 이게 패왕들인데 군웅 활구하고 이 새끼들 다 인민을 빨아 죽이는 이런 나쁜 새끼들한테 내가 가는데 내가 왜 초라하게 하냐?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얘기가. 그러니까 왜 대출을 받으려도 왜 삐까만 척하는 왜 은행에 가려면 벤츠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런 연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거 연출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또 맹자가 전국시대 문제가 된 거야. 각 제후들이 야, 맹자가 나타났는데 그 위나라로 갔는데 최소한 내가 아주 어리 줄 잡아서 수십 대 수백 명이라니까 수레를 갖다가 뭐 탄 사람 한 100명 치고 그 뒤에 수백 명이니까 최소한 200명 잡아도 300명의 인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 엄마까지 다 모시고 댕겨요. 지 가족은 물론. 그러고 가면은 대저택에 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냥 거기 또 이제 양나라 해왕이 노인이 이렇게 마중까지 나온 거라고. 나와가지고 불원천리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카네기보다 더 투자했습니다. 거기다 냅다 임마! 내 앞에서 이 새끼야 너 니를 말해?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야. 처음 만나는데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다. 이 깡다구는 이게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뿐이 아니죠. 그 쭉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그 다음에 죽어요. 양해양이 죽으니까 그 양해양은 사람이 이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이명박 같이 이렇게 쪼잔한 놈들이 아니라 하여튼 갔다가 비판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기절초풍. 그 면전에서 그냥 무안을 주는 게 이거 다 소개할 수가 없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이제 내가 쓴 책 이제 나오면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죽어요. 양양 죽으니까 그 이 대를 이은 사람이 양왕이라고 그 양왕이라는 그 사람이 대를 잇거든요. 대를 잇는데 맹자가 부는데 멀리서 바라봐도 같지 않은 새끼고 아니 편이 이렇다니까 왕을 놓고 멀리서 봐도 같지 않은 새끼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위험이 없는 새끼더라. 그 얘기할 게 뭐냐 이게. 떠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제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는 왜 그때 제나라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 말이죠. 그 양해양이라는 인물에게는 우리가 춘추 제자백가를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인물들이 그 배출이 된 시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항상 이 분열의 시기에 더 위대한 그 인재가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봉건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각 제후들이 쌈박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전쟁이냐면 군대 전쟁이라기보다는 참모 전쟁이에요. 어떤 참모를 써서 어떤 인재를 확보하냐는 게 국군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빈 같은 멋있는 병가를 하나 확보하면 방연이고 다 깨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 백가가 왜 나오냐면은 그 전국 시대가 되면서 카오스가 되면서 오히려 인재 등용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 등용이라는 게 요새하고 달리 신분이라든가 친족관계, 네포티즘, 소위 말해서 이런 그 호혜, 혜택이고 네포티즘이고 족벌 정치가 다 없어진 거죠.
오로지 실력자를 뽑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그 나라는.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진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근데 그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미 춘추시대에 전국시대가 도래할 걸 안 거예요, 공자는. 그래가지고 인재를 수급하는 실력자 양성, 뭐랄까, 그 양성 보급, 참고로 뭐 공문이라는 게 그 보급 인재 풀에 그거를 카리큘럼을 만든 게 공자죠. 그래가지고 공자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키웠기 때문에 전국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국시대 인물들이라는 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때 사람들의 그 책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아만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사서삼경인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겁니다. 사서삼경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 몇십 배, 몇천 배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나는 그래도 그런 걸 다 섭렵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원래 말이에요. 그 양해왕을 그 당시 맹자 가기 전에 모든 전국시대 위대한 사람들이 다 거쳐갔습니다. 양해왕을. 이 양해왕이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양해왕은 들을 듯 말 듯 점잖아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런 대왕이 누구냐면 선조라는 놈이야. 율곡하고 얘기해도 들을 듯 말 듯. 율곡을 홀려.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아무 모르는 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임진왜란까지 맞이하고 우리 민족이 쓰라린 피해를 준 거야. 근데 양해왕도 결국 그런 점잖아요. 그리고 선조 때 우리나라 학자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양해왕도 비슷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해왕이 하는데 그때에 뭐냐면 이미 양나라의 그러니까 그 찬스를 놓치는 케이스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양해왕이 가장 명신하가 공숙좌라는 아주 그 대단한 그 앉을 줄 알죠. 이 공숙좌라는 이건가? 공숙좌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재상이죠. 양해왕이 거느리고 있던 공숙좌의 뭐냐면 공숙좌의 가신에 상황이라는 놈이 있었다고. 상황이. 이 사람도 원래는 앙이 이게 무슨 앙자? 이건가? 하여튼 상황. 석자? 혁이다. 혁. 나 이게 한문이 이게 한문이 잘 안 돼. 한문이 하여튼 더러운 언어에 있는 거야. 평생을 공부해도. 근데 이 상황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게 공손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 상나라에 이제 분봉이 됐기 때문에 상군이라고 그러다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공숙자의 케라이라고 이거 밑에 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숙자가 이제 늙어서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해왕이 자기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재상이 죽어가니까 그 죽어가는 집으로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죽으면 어떡하오? 이 나라 어떡하니? 당신이 어떡하니? 잘 들었는데 나도 뭐 이렇게 내가 능력이 별로 신통치 않고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유지됐는데 어떡하니까 공숙자가 제가 어차피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재상을 누굴 시키냐? 그러니까는 제가 추천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주 어린애 또라이 같은 놈을 공손앙이라는 애를 재상을 시키십시오. 그 양해왕이
좀 죽기 전에 헷가닥 하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잘못돼 가는 거죠. 이게 양나라가 위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는 그 얼굴을 보니까 이게 안 쓸 것 같거든.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숙자가 말하기를 안 쓰시려면은 반드시 얘를 죽이십시오. 얘가 위나라의 국경을 넘으면 분명히 위나라는 멸망됩니다. 그렇게 했거든. 돌아와. 그러니까 이 전국시대 인물들이랑 이 리얼한 겁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불러요, 공숙자가. 지 가시는 상황을 불러. 공선왕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왕이 왔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재상으로 널 추천했더니 도저히 너를 믿고 쓸 눈치가 아니더라. 그런데 나는 어디까지나 왕의 신하로서 끝까지 내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너를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 어차피 나는 이제 죽을 몸이니 너는 이 자리를 빨리 도망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공선왕이 얼마나 멋있는 배포가 있냐면, 선생님, 재상님, 걱정 마십시오. 양의 왕이 그 평생 믿었던 재상의 말을 안 믿고 나를 안 썼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믿고 나를 죽일 리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양의 왕은 야 걔가 좀 이상하다. 그거 좀 이상한 애를 재상으로 쓰는데 뭐 신경 쓸 거 없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진나라 효공이라 진나라의 목공 이제 몇 대 내려온 패왕이었는데 이제 진효공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마침 새롭게 왕이 들으면서 진효공 이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 이 진효공이 들었으면서